네, 이번엔 김건희 씨 항소심 선고 전문가 두 분과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삼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항소심 최대의 쟁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바뀔지 여부인데요. 먼저 1심 주요 판결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이루어진 행위는 공범으로 기소된 시세 조종 세력에 대한 선행 확정 판결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살핀 것처럼 범죄 증명이 없습니다. 2022년 3월 30일경 피고인이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윤영호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그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고 그 시경부터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도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어 이를 전제로 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네, 1심 판결 주요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일단 주가 조작 혐의 관련해서 1심에서 공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무죄 판결 놓고 좀 논란도 있었는데 이번에 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제가 볼 땐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정말 지난 대선 때부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여론에서 많이 방송을 했었고 여론에서 예. 다뤘었고 또 뭐 저희도 수없이 많이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에서 뭐 계속적으로 뭐 특검하자 막 그랬는데 그랬죠. 결과적으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일부는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면소 판결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전체로 하나의 죄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포괄일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죄를 보니까 공소시효 완성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일부에 대해서는 공범이 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범이라는 범위가 방조범도 공범의 안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범 관계를 볼 수 없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특검에서는 그러면 이제 방조범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쟁점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공소시효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포괄일죄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전체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뭐 1심에서도 방조범이라는 취지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특검이 공소장 변경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1심에서도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방조 혐의가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그 기존 공범에 대해서 방조 혐의 추가됐잖아요. 네. 좀 판결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주의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있어서 돈을 대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전주의 역할을 했다라고 특검을 보고 있는데 비슷한 역할을 했던 이 전주의 혐의를 받았던 이 손모 씨라는 공범이 있었거든요. 예. 손모 씨의 경우에도 검찰에서는 처음에 1심 때는 공동정범으로 기소해서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방조범을 공소장 변경했고요. 2심에서는 역시나 공동정범 무죄지만 방조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모 씨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라는 판결이 나왔고 그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1심 판사도 이 주가 조작이라는 점에 대해서 미필적으로나마 김건희 씨는 인식했다고 보인다. 그런데 행위의 정도가 공동정범의 지위까지 갖진다라고 우린 볼 수 없는 것이고 방조범에 대해서 검토하고 싶지만 검사가 방조를 기소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검토할 수 없어서 무죄다라는 취지가 1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2심에서는 특검이 이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방조까지도 검토해 주세요라고 공소장 변경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전에 전주 역할을 했던 손모 씨와 동일하게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2012년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공범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이라는 건데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공범 여부를 판단할 때 뭐 적극성 여부를 따지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좀 보게 됩니까? 공범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실행 행위를 한 사람
그러니까 폭행에 가담한 사람도 공범이 될 수 있지만 예.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옆에서 망을 봐도 사실은 이제 공범 관계로 이걸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제 미필적으로 주가 조작이 있다고 하는데 예. 제가 전주 역할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주가 조작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돈을 지급을 하고 이걸로 인해서 시세 조정에 이용하게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공범 관계도 될 수 있는 거죠. 아, 왜냐하면 인식이 있으면서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으면 사실만 인지를 했어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아마 1심에서 이제 공범이라는 어떤 적용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고 좁게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넓게 보면 당연히 공범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적어도 이제 공범으로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실행에 가담해야 하는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행위의 분담이 없었다 이렇게 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행위 분담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공범으로 인정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어떤 소극적인 가담 행위 이것은 일종의 이제 방조범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경계를 그을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뭐 아무리 그 개입을 적게 했다더라도 공범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형량에서 좀 봐줄 때는 이제 방조범으로 하죠. 이제 방조범에 대해서는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심의 어떤 판단이 항소심에서는 바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선수재 혐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을 하면서 이제 1년 8개월 이렇게 징역이 나왔었는데 지금 뭐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게 있나요? 좀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게 있습니까? 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1심이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요. 그 외에 두 번째 샤넬백과 이 그라프 목걸이, 이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형량이 비교적 적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과연 이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1심 판사가 무죄를 판단했던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해서 2심이 과연 이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로 돌아설 것인가가 형량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조금 사정 변경이 있었던 것이 이 지금 알선수재 혐의를 공범으로 함께 받고 있는 윤영호 씨의 최근에 항소심 판단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공범 윤영호 씨가 1년 2개월을 받았다가 이제 항소심에서는 최근에 1년 6개월로 형량이 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한 다른 재판부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예. 이 윤영호 씨의 사건을 맡았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첫 번째 샤넬백 또한 선물의 천탁성 인정이 된다라고 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 취임 전후와 무관하게 이것은 구체적인 청탁이 담긴 선물이기 때문에 이 또한 유죄다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물론 항소심이라는 점은 공통되지만 판사도 다르고 다른 재판부긴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 유사하게 첫 번째 샤넬백조차도 유죄로 보고 그 책 청탁성 또한 인정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김건희 씨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2심 재판부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예. 또 이 샤넬백에 건너간 경로를 보면은 지금 윤영호 씨가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줬는데 전성배 씨의 1심 판단 때도 역시나 첫 번째 샤넬백 모두 인정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사정 변경을 고려해서 김건희 씨가 수수했던 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전부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네, 뭐 형량을 따질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총 금액을 좀 따지게 되나요? 아니면 횟수나 이런 게 좀 가중이 되는 근데 건가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따지죠. 예. 그러니까 뭐 일회성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쳤다 하면 그게 뭐 상습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질을 굉장히 나쁘게 보는 거고, 오늘 이제 금액의 다과, 그러니까 금액이 엄청 많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죄질을 굉장히 무겁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 뭐 1년 8개월 나왔을 때는 이제 구형이 15년이었잖아요. 근데 예. 상당 부분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이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선고를 했기 때문에 1년 8개월이 정도가 나왔다. 그래서 뭐 특검의 구형이랄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소된 거에 비하면 엄청 형량이 적게 나온 거지만 유죄 부분을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뭐 가볍다 하더라도 아주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그때는 형량이 이제 대폭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샤넬백에 가는 것도 샤넬백이 한 번, 두 번, 그다음에 이제 그라프 목걸이가 세 번째 아닙니까? 세 개잖아요. 네네. 근데 그중에 이제 샤넬백 한 개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특히 그라프 목걸이는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알선수재이기 때문에 예. 이게
뭐 횟수는 2번이 유죄가 나왔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형량은 일반적인 공무원에 비교하면 형량이 굉장히 적게 나왔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뭐 1심에 무죄가 유죄가 됐을 때는 형량이 대폭 상향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매간 매직 혐의 관련해서도 사실 법적인 판단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2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사실상 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 매간매직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해서 1심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을 때는 그때 당시가 대통령으로 막 당선된 즈음이었기 때문에 이 샤넬백이 건너간 시점에 주고받았던 윤 전 본부장과 김건희 씨의 대화 내용이 뭐 당선을 축하한다, 고생하셨다 정도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통일교의 현안을 좀 해결해달라라는 구체적인 내용의 통화가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샤넬백은 무죄다라는 취지가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2심에서는 이 구체적인 청탁에 대해서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당선인 지위에 있었던 영부인에게 이렇게 금품을 건넨 것 자체가 이 무언의 청탁에 해당한다라고까지 볼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해서 무죄가 파기되고 유죄가 선고된다면 나머지 김건희 씨에 대한 이 매간매직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통일교 정치자금 사건 관련해서는 좀 김건희 씨 상황이 있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구속 기소된 상황이고 얼마 전에 이제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공소시효가 다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잖아요. 네. 뭐 세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좀 다른 건지 좀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그 예. 통일교에서 이제 금품 받은 거와 관련해서는 뭐 비교 대상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의원인 사람 둘이 비교 대상된 가장 권성동 의원과 전재수 그렇죠, 후보 전재수. 이렇게. 예. 근데 권성동 의원은 금액이 커요. 1억이 되는 거고 예. 전재수 의원은 이제 3천만 원이 되냐 되지 않느냐 이게 남아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1억이 넘기 때문에 이 시효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소시효 자체가 1억이 넘으면 시효가 10년 정도 돼요. 시효가 남아 있어야지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현금으로 1,000만 원, 그다음에 까르티에 시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다 합쳐도 과연 이게 3천만 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3천만 원이 된다 하더라도 시효가 이제 5년이냐 7년이냐 그런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경찰에서 뭐 불기소, 검찰 송치를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이런 뭐 논란이 좀 있죠. 그러면 이 3천만 원 받은 걸 그냥 정치자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걸 뇌물로 보게 되면 시효가 굉장히 또 늘어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수사를 할 때 보면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뇌물성이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정치자금법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기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정치자금법하고 이게 뇌물이 됐을 때는 형량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치인에 대해서는 거의 뇌물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정치자금으로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이걸 정치자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면 시효가 엄청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해서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거죠. 권성동 의원은 이제 항소심, 그러니까 2심에서 그 2년이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보면은 그러니까 양측의 의견을 다 이렇게 기각을 했었는데 재판부 입장에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 형량은 좀 적절하다라면 좀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되게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김건희 씨 선고가 이제 곧 있을 텐데 그 전에 이제 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가 있었던 것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1심 선고 결과와 동일하게 2년이 선고가 됐고 만약 양측이 상고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항소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피고인 입장에서는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기간 자체를 좀 연기시키고자 아마 상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네. 일단 검찰도 항소를 했고 또 이 권성동 의원 즉 피고인도 항소한 상황에서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1심에서 판단했던 판결 내용에도 법률상 오류도 없고 또 형량 또한 적정하다라는 취지로 이제 판사가 양쪽의 이제 항소에 대해서 기각을 하고 1심 그대로의 이 판결 내용을 선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짚어볼 대목이 이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 이거잖아요. 이거 1심에서 이제 무죄 나왔던 부분인 거죠. 그렇죠. 예. 이 사건 자체가 이제 명태균 씨가 언론에 계속적으로 인터뷰하면서 이게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있었던 사건입니다. 너무나 그 당시에 현직에 윤 전 대통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명태균 씨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 사건은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죠. 여론조사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본인이 여론조사 연구소를 하나 끼고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칠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걸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를 우리가 부탁을 해요. 근데 여론조사 비용을 안 줍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비용만큼 정치적 이득을 얻는 걸로 보기 때문에 예. 이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1심의 무죄 자체는 명태균 씨가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랄지 뭐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여론조사를 나를 위해서 해달라, 뭐 조작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비용을 안 줬다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2심 판결을 쉽게 설명하면 예. 그런 게 아니었고 명태균 씨가 스스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언론기관에다가 공여를 하고 제공을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뭔가 정치인이 윤 전 대통령일지 김건희 씨가 부탁해서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이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재산상 이익이랄지 예.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걸 뭐 팔고 다녔다 이렇게 본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그래서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아마 이건 자체는 뭐 제가 볼 때는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무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정치인들 이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뭔가 실체가 나온 거는 지금 결과로만 보면은 그때 엄청나게 많이 없는 것 그 같아요. 당시 예. 정치판을 엄청 흔들어놨죠. 예. 그래서 명태균의 입에 의해서 예. 뭐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뭐 논란이 되고 비판받고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용두사미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익이랄지 재산상 이익을 위해서 이제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뭐 김건희 씨 오늘 뭐 항소심 그리고 내일 윤 전 대통령 항소심 모두 생중계가 될 예정인데요. 이 부부가 모두 수감이 된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법정에서 처음 대면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지난 14일입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된 뒤에 9개월 만에 재배였는데요. 재판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김 씨 쪽을 연신 바라보며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김 씨는 윤 전 대통령 쪽을 바라보지 않은 채 시선을 피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이에 김 씨 측은 김 씨가 윤 전 대통령을 몇 차례 봤고 울컥하기도 했다며 구치소로 돌아가서 많이 울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40여 개의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특검 첫 출석 당시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자신을 한없이 낮췄던 김 씨.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네,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지 오늘로 2심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일단 재판 내용을 놓고는 뭐 기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김건희 씨 측의 어떤 변호인의 입장이라든지 본 거는 조금 이렇게 다른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부가 증언 때 피고인과 증인의 위치에서 만나는 일은 사실상 굉장히 드물 텐데 화제가 됐었고요. 이 증인신문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은 이 김건희 씨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띄었다 이런 이제 기자들의 브리핑이 있었고 반면 김건희 씨는 윤 전 대통령 측을 바라보지 않고 조금은 냉랭한 태도가 보였다. 라는 취지의 사실 브리핑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동 변론을 맡고 있는 유정아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그들도 부부입니다라는 내용의 제목의 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신문 도중에 실제 김건희 씨가 울컥하기도 했고 눈물을 참은 거다. 그리고 그 다음날 면회를 가보니까 그 다음날 이 구치소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다라고 김건희 씨가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후일담을 이야기하기도 했다는 거죠. 아마도 이제 그러한
이러한 언론 보도를 보고 또 일각에서는 부부인데 어떻게 남편은 아내를 보고 웃는데 아내는 이렇게 냉정하게 쳐다보지도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이 비판적인 견해가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은 설명하고자 이런 취지의 이제 글을 변호인이 올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상 이것은 어떤 감정의 영역인 것이고 예. 이 두 사람이 현재 공범의 지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로서는 자신의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대부분 이 증언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증언 거부를 이제 40차례 정도 실제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부부가 재판장에서 이제 만나는 그 상황 자체가 이제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데 남은 재판에서도 또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근데 특히 이제 김건희 씨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배영 전 교육원장으로부터 뭐 금거부기 받은 거랄지, 그다음에 이렇게 뭐 바쉐린 시계 받은 거, 그다음에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목걸이, 앙클리크 목걸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단순히 김건희 씨가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윤 전 대통령 관련이 있거든요. 예. 그럼 윤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느냐, 아니면 어떤 청탁 명목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뇌물이 될 수 있고 알선수재가 될 수 있고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게 또 법 적용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된 다음에 법원에서 특검에서 입증을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 됐건 김건희 씨의 재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가 상호적으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여러 번 같이 부부가 법정에서 만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일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2심 선고도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관련된 그런 재판이었는데요. 1심에서는 이제 징역 5년 선고받았었는데 주요 혐의 같은 것들이 좀 어떻게 됐었죠? 네, 지금 이 체포방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사실 생중계로 보셨죠.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실행하고자 실제 경찰과 공수처에서 갔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시도 때는 실패를 했습니다. 2차 시도 때 성공을 했던 것인데 그 과정 중에 윤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의 방법을 사용을 해서 그 체포를 방해하려 했던 행위가 있었다라고 특검은 보고 이 부분을 기소를 했고 1심에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 물론 그 판결의 형량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특검에서는 징역 10년을 구했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체포방해 사건 관련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고요. 2심 과정 중에 2심에서 과연 내일 어떻게 형량이 변경이 될 것인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끝으로요. 이번 2심은 내란 재판 전담부에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변호인 측에서는 현재 유헌이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헌 법률 제청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제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했고 여기서 만약에 판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사실은 특정인을 향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예. 이제 유언 소지 여부도 사실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만에 하나 재판부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제 1심의 어떤 형과 비슷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고 일부에 대해서 굉장히 뭐 증거에 대해서 유법적이다. 유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1심에 비해서 이제 재판의 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잠시 뒤에 김건희 씨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대로 저희 YTN에서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